같이 소개 올리면요. 지금 울산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소임 맡고 계시고요. 우리 스님은 오늘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본명이 여기 있죠? 찬도 스님인데 찬자가 에너지가 찬도 그 정도의 에너지와 열정이 있으신 스님이십니다. 제가 본 찬도 스님은요. 그리고 머리로 아는 환경운동이 아니라 온몸으로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 또는 환경을 실천하는 스님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울산뿐만 아니라 그 기운을 전국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계십니다. 우리 큰 스님께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강주이기 때문이죠. 저는 환경 지금 녹색 아카데미를 32강을 잡아 놓은 것도 굉장한 일이고 32강을 들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친 프로그램이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마 1학기 때는 그래도 불교 기초교리, 불교가 붙었다 보니 불교란 무엇인가, 불자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후 지금 환경 운동을 하고는 있으나 기후 학자도 아니고 또 생태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라이센스도 없고 그냥 그저 환경 활동가라든지 또 굳이 말한다면 환경 명상가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올립니다. 근데 환경하고 명상이 무슨 관계예요? 그쵸? 우리가 명상하는 거는 나를 위한 도를 닦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명상하는 거하고 환경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길래 스님이 환경 명상가라고 하는가? 근데 이제 명상은 왜 합니까? 명상을 함으로써 이 시대가 원하는 마음가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함으로써 지혜가 깊어진다 하잖아요. 그 지혜가 밝아짐으로써 이 사회와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찬찬히 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여튼 지금까지 8월까지 16강을 해오셨는데 16강의 강의를 듣고 내 마음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자, 어디? 자, 팔을 딱 대고요. 허리 쭉 펴고 허리 쭉 펴고 어깨를 뒤로 한번 쭉 늘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쭉 떨어뜨린 다음에 눈 감고 마스크 안쪽에 입이 안 보여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셔서 거기 학생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학생 볼펜 놓고 자 허리 쭉 펴고 턱을 살짝 당긴 다음에 마스크 안쪽으로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봅니다.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들이 16강을 하는 동안 그래도 불교환경연대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 아니면 내 생각이나 마음가짐에 어떤 좀 각오가 생겼다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내 생활에 뭔가가 바뀌었다. 내
내 삶의 패턴이 좀 바뀌었다. 이거 없으세요? 그럼 16강 뭐 하신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잔반 비우기 운동. 네. 그래서 이제 몸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네. 학교를 보지 않고 실천을 해보자. 네. 그래서 공동으로 갔을 때 음식 먹을 때 그 반찬을 다 비우는 거. 네. 배불러도 계속 비우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네. 먹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네.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집안에서도 좀 변화가 있으셨죠? 네, 집에서도 네. 애들도 반찬 덜어서 그렇죠.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야 된다. 이걸 계속 실천해서 보여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박수 한번.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아니, 이 좋은 저녁 시간에, 그것도 코로나 위기 시대에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16번의 강의를 듣고 변화가 없다면, 뭐 돌이나 나무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생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생활이. 지금 우리가 머리로나 이렇게 습득하려고 지금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환경교육을 지금 계속 저희도 울산에서 지금 기후학교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매년 지금 이제 녹색 아카데미, 환경인문학, 기후학교,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이제 모토가 뭐냐.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생태계가 바뀐다. 라는 걸 슬로건으로 걸고,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생각이 확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요. 10번, 100번을 들어도 그래, 그렇지. 그런데 나한테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기후변화하고 기후위기 차이점 아시나요? 자, 기후변화는 뭘까요? 또 기후위기는 뭘까요?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실까? 기후변화라고 하면, 우리 변화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쵸?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기후위기라고 이제 지금 재작년부터 우리 코로나가 막 이제 생기고 나서는 우리가 갑자기 기후에 관심도 막 갖고 환경에 관심도 막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기후위기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기후위기라고 했을 때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후위기, 이거를 지금 인지하고 생각하시는 거는 벌써 저쪽 밖에 이제 서구에서는 거의 한 40년, 50년 전부터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죠. 딱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하시면서 기후위기감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내지는, 기후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어떠신가요? 요번 지금 저희 이 온난화 때문에 이 전라도, 강진인지 어디서도 바닷물, 해수가 따뜻해가지고 전복 양식하시는 게 다 폐사가 됐다라고 들었는데, 맞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산불이 그치지 않고 있죠. 8천여 군데에서 산불이 났답니다. 어제부로 9월 1일부로 미국 전역에 있는 국유림, 그다음에 국립공원 폐쇄를 했답니다. 사람이 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엄청난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그냥 내가 불을 내서가 아니고 실수로 낸 게 아니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작년 2020년도 호주에서 6개월 동안 불이 탔잖아요.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멸종을 하고 불이 많이 타서 6개월 동안 그치지 않고요. 끌 수도 없었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헬기도 없고 지금 다 막 몇만 명이 지금 피난하고 있잖아요. 현재. 오늘 현재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막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관광지라는데 그곳에 지금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요. 캐나다에는 그 열돔이라고 해서 50도를 찍어버려요. 캐나다 50도. 50도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아요. 뜨끈뜨끈해요. 막 후라이 돼버려요. 50도면 생각해봐. 프라이팬에 열 가열했는데 거기 앉아서 좀 살으라고 하면 살겠냐고요.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막 쪽은 가뭄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강이 다 말라버리고 호수가 말라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나 요르단 그쪽에는 지금 중상층 미만이면요 하루 40리터 물을 공급받는데요. 여러분들 40리터 물 가지고 요즘에 하루 쓰시라 그러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결코 지금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물 스트레스 국가이긴 한데 물 스트레스 국가라기보다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하수를 먹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비가 이렇게 오지 않으면 가뭄이 많잖아요. 느끼시죠? 그래서 저희가 요대로 살면서 목욕탕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낸다. 지금처럼 지내시면 2025년이면 물기근 국가에 들어간답니다. 물기근 국가란 어떤 나라인가? 아프리카. 여러분들 소말리아, 케냐 이런 데 지금 물기근 국가잖아요. 먹을 물 없어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 며칠 전에도 그 태화강이 약간 범람하면서 울산에도 비 찡긋 잠깐 갑자기 쏟아졌는데 그때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언제 어느 때든지 단전 단수가 올 수 있는 거는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공부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에이 스님 무슨 물이 부족해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뜨거운 물 따뜻한 물 뭐 찬물 다 나오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No problem. Don't worry, be happy. 막 계속 그러시는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물기근 국가 금방 와요. 지금처럼 쓰시면. 지금 거의 지하수 쓸 수 있는 지하수 없습니다. 현재. 왜냐? 이제 농약을 너무 많이 살포를 해가지고요. 농약이 이미 다 땅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하수에 녹아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사능은 또 어떤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가축들 폐사할 때만 해도 몇만 마리씩 그냥 막 생매장을 시켰는데 그 돼지, 소, 닭들이 땅속에서 아주 그냥 뭐 싱싱하게 있을까요? 지금 썩어서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지금 다 땅속에 스며 있고 우리가 먹는 지하수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생활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샴푸, 바디 샴푸, 트리오 뭐 이런 것들에게도 모두 다 화학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농약 성분과 같아요. 농약을 좋다고 향기 나게 해놓으니까 막 농약 좋다고 막 발라대고 까마대고 바디 샴푸 쓰시고 펑펑 쓰시잖아. 눌러가지고 거품이 막 나게 버블 하면서 그거 다 농약이에요. 굉장히 비싼 막 몇만 원짜리 바디 샤워기나 바디 그 샴푸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올가닉으로 나온 이런 것들 아니면 거의 다 농약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대머리가 되기 쉬운 그런 샴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고 물 수질 오염을 생각해서라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후 위기를 계속 얘기를 하자니 중국에서 7월부터 났던 대홍수 보셨죠? 뉴스. 삽시간에 5분 만에 지하철 2m까지 딱 차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거의 한 1,3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다고 해요. 그게 기록상은 처음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1년 광수량이 640mm인데 그때 내린 게 610mm가량 된대요. 3일간 내린 게. 1년 내릴 비가 3일 만에 퍼부어버린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라 처음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 독일이나 벨기에에서도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었죠. 뉴스 보시죠. 거기서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차면 뭐 어때? 뭐 다 떠내려 보트가 돼가지고. 그것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였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죠.
잦아지고 있죠. 미국의 지금 이제 그 산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광주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엘니뇨 현상, 그 적도에서 있는 엘니뇨, 뭐 라니뇨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산불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2000년 이후에 5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큰 산불,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가 온난화된 기후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계속 이게 막 침입해 들어오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작년에 중국 저 어느 쪽에는 겨울에 지난 겨울에 영하 47도를 찍어가지고 사람이 그 군인이 밖에 서 있는데 그대로 꽁 얼어버렸어요. 영하 47도면 우리 냉동실, 강력한 냉동실이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 50도 찍었는데 작년에 호주도 52도 찍었는데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막에 지금 뻗쩍뻗쩍 말라서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이제 먹을 걸 찾아서 물을 찾아서 떠나게 되겠죠. 자기 터전을, 자기 고향을 놓고 떠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난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후와 환경은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기후가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 40도 넘어간 거는 몇 번 있는데 여름에 물이 적다. 농사 지을 땅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떠나야죠. 떠나야죠.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난민은 정말 일부인데 전쟁 난민은 뭐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전쟁이 나서 이렇게 떠나는 난민들은 일부밖에 안 되지만 기후위기의 난민은 수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이제 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 데이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 정세를 보면 저녁에 사실 잠이 안 와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위기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후 위기입니다. 이제 기후 뭐 변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기후 위기인데 이거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한국이 대응이 늦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빨리 이런 기후학교라도 기웃거리고 이렇게 등록을 해서 오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래 이제 기후 위기를 저희가 지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전복 양식이 폐사된 것도 그렇지만 저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밀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밀양이 얼음골이 있었죠. 얼음골 사과 유명했었죠. 얼음이 박혀서 굉장히 꿀 사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사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 농사를 대구에서 많이 지었죠. 대구 아가씨들이 그래서 이쁘다고 했잖아요. 능금 먹고. 그래서 대구 아가씨들이 대구, 영천, 경산에가 우리나라 사과 아주 주 농산지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과가 안 돼요. 예전처럼 달콤하고 당도가 있고 산도가 있는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그것도 심각하던데요. 제가 그 다큐를 봤거든요. 사과 농사가 지금 몇 년째 안 되어서 결국은 다 닫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자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정말 또 거기 가서 새롭게 적응을 하자니 그 기후에 적응을 하자니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도, 2도의 차이가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강의를 16강을 들었으니 1.5도가 뭔지는 알겠죠? 1.5도 알죠? 1.5도 1880년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약 120여 년 동안 130, 40년 동안 그러니까 1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남았다? 0.4도, 0.5도 남았다는 거예요. 1.5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류세라고 하는 인간세, 이 1.5도를 넘겨버리면 이제 막 티핑 포인트, 더 이상 지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9월 1일 날 저기 그 경남 충무인가? 어디 그쪽이죠? 그 마산 어디예요? 마창이라고 창원시에다가 이걸 걸어놨어요. 기후위기 1.5도. 그래서 시간을 7년 10개월이라고 어제부터 형광판에 불을 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상태로 지금 인간들이 산다면, 요 상태로 지금 막 쓰고 막 먹고 막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기후위기가 0.5도 올라가는데 7년 10개월이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정말 이제 추정 데이터예요. 7년 10개월 남았다는 건 추정 데이터고, 여기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그 그린랜드의 그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한다면, 그건 과학자들이 계산을 못해요. 우리 그 기후과학자 뭐 조천호 박사 뭐 강의 많은데, 그분 얘기로도 이거는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추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빙하가 지금 요런 속도를 천천히 녹으면, 우리가 사탕을 빨아먹듯이 천천히 녹으면 그 정도 남았는데, 빙하가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느냐? 아파트 한 채만, 한 동만씩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탕을 빨아먹다가 여러분들이 사탕을 와작 깼어. 그럼 빨리 먹는다, 늦게 먹는다? 빨리 녹잖아요. 빙하가 그렇게 뚝뚝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38도를 찍었대요, 며칠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베리아에, 그 눈썹도 온다는 시베리아에 38도, 트렁크 팬티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인증샷을 올렸어요. 이마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자, 일본에서는 지금 어저께도 후쿠시마에서 4.3 해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는 매일 같은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걔네들 한 5.7 뭐 이상 6 정도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떠들고 좀 흔들렸다 이러지, 걔네들은 그냥 평소에 움직이는 게 그 정도. 그래서 2점 얼마 뭐 3점 얼마 이건 지진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해요. 저희도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알아도 눈 감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매일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 그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막 10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사나운 태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후학자들 제일 많이 쓴 말이 뭔지 알아요? 매일매일 갱신되는 거? 역대급이다. 최장이다. 최강이다. 태풍은 최강이다. 뭐 가뭄은 최장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늘 매일 같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나도 모르겠다. 살던 대로 살고 죽지 뭐. 근데 우리 후손들은 어떡하죠? 지금 곧 또 태어날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내 자녀들이 마실 공기가 없고, 내 자녀들이 먹을 깨끗하고 달콤한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옆집 순이 엄마보다는 훨씬 나아. 분리배출도 잘하고 물도 아껴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난 고기도 좀 덜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적어도 저하고는 비교를 하셔야지. 또 우리 해모 총장님 정도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걸어다녀. 1년 내내 난 걸어다녀. 차 안 써. 탄소 배출을 줄일 거야. 온난화에 기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잘하고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고작 앞집 아줌마랑 옆집 아저씨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후학교를 이제 하고 계시니 정말 잘하고 계시는 활동가들이나 운동가들에게 내가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깊이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 1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불교 안에서 다 불자라고 들었는데. 관한다. 관세음보살님 혹시 아세요? 관세음보살님 아시죠? 관세음보살님의 앞에 관자가 무슨 관자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마음으로 볼 관자예요. 그죠? 눈으로 그냥 보는 건 우리가 볼 견자를 쓰잖아요. 그죠? 볼 견자 옆에 아주 자세히 보는 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고 쓰는데요. 관세음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후위기가 이렇게 와서 지구가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나 또 틱낙한 이런 대선지식들에게 물었답니다. 여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틱낙한 스님께서는 지구가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다는데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 아픈 가족 일원을 위해서 식단을 바꾸고 말도 조심히 하고 굉장히 조심히 살죠. 그렇죠? 지구가 아프다니까 우리가. 지구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깃들어 있는 집인데 지구라는 집이 지금 아프다. 구멍이 났다. 비가 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밴드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아프지 않도록 치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뭐 다람쥐나 개 고양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총체적인 난국을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말 위중한 환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줍고 또 황량한 곳에 나무도 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구가 아프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자비의 마음을 장착하거라. 자비의 마음. 환경하고 기후하고 자비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환경하고 기후하고 자비심하고 무슨 관계예요? 자비심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운동을 하는데 저는요 그냥 제 절이 좀 이쁘거든요. 아주 괜찮아요. 괜찮은 절인데 그 절에 주지를 맡고 있어요. 그 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시는 분들 상담해드리고 차 따라드리고 그냥 가만히 부처님 말씀 한마디씩만 전해드려도 충분히 존경받고 서로 행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막 광주 같으면 금남로, 충장로 그쪽에 막 나가서 피켓을 들고 매주 금요일마다 피켓을 들고 이런 강의를 막 전국으로 다니고 방송을 하고 떠들겠습니까?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비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자비심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위험한데 자 집에 불이 났는데 애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막 블럭도 쌓고 뭐 게임도 하고 막 놀이도 하면서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둘 건가요? 애들 재밌게 노는데 뭐 그냥 놀게 둘까요? 그러실 분 있나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을 던지고라도 몸을 던져서 애들을 꺼내오든지 불이 났다라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할 거잖아요. 그쵸? 지금 지구에 불이 나 있어요. 그냥 미국에만 불이 난 게 아니에요. 미국에만 불이 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에 불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6.5도면 어디라도 패스할 수 있어요. 37.5도면 어떻게 되죠? 아웃. 들어오지 마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되죠? 1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구하고 저희는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대우주, 소우주인데 똑같아요. 지금 지구가 불이 나 있어요. 37.5도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38점 몇 도, 39도 막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라는 게 온난화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30 지금 한 8도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몸이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불이 났다라고, 불이 났다, 불을 끄자, 이거 좀 식히자, 떠들어야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마구 떠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떠들자는 얘기예요. 어디든 대고 지금 떠들자. 이거는 뭐 광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울산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일인데 어디든 뭐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일 났다라고 지금 정신을 차리자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떠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5도를 넘으면 안 된다. 탄소 중립을 시켜라. 탄소를 배출하지 말아라. 저는 피켓에다 뭐라고 쓰냐면 과소비는 범죄다. 구속시켜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동의하십니까? 과소비는 범죄다. 따라해보세요. 과소비는 범죄다. 1.5도를 지켜라. 탄소 중립 지켜라. 이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늘 매일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서울 경기도에 계시는 스님들이 3분 내려오셨는데 100년사에 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션 피켓팅, 기후위기 대응 피켓팅을 꼭 하셔야 돼요. 낱낱이 찍고 같이 찍고 소리 지르고 구호외치고 그러고 해야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래 주차장에서 제가 그걸 준비해 놨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5가 뭐야? 금시초문이네. 1.5도씨가 뭐지? 기후위기 대응이 뭐지? 탄소 중립이 뭐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떠드는데 저는 차에도 항상 피켓을 갖고 다녀요. 주머니에도 항상 천으로 된 피켓을 갖고 다녔어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 갖고 다닙니다. 기후위기, 지구가 아파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런 거. 울산역에서도 뭐 차 시간이 한 10분 남았다. 그럼 역 앞에 서 있어요. 들고. 집 앞에서도 서 있어요. 친구 만나러 카페 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카페 앞에 서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1인 시위, 1인 피켓팅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지. 광주 전남 불교 학년인데 졸업하기 전에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 피켓을 자가 제작해가지고 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피켓 제조기.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서울 가져가면 서울에 뺏기고 광주 가면 광주에 뺏기고 다 전국에 거의 제 글씨가 있더라고요. 방송도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켈리처럼 글씨를 이제 써가지고 막 그림도 그리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미얀마 이것도 해보고 뭐 피켓을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달라는 데 주고 어디든지 가서 섭니다. 가서 차에도 싣고 다녀. 트렁크에도 항상 있고 가방에도 하나쯤은 들어있고 정 안 되면 막 SOS 지구를 구해주세요. 뭐 손수건이라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알려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하셨듯이 세상의 아픈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 괴로운 소리 이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듣고 나면 어때요? 아프다는데 그냥 나 몰라 바빠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렵니까? 불자는 어쨌든지 중생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고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보살행이 마지막 꽃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금강경, 화엄경, 뭐 기실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뒤로 거꾸로 다 외우고 해도 아무 씨알데기 없어요. 본인들한테만 들어있는 거 아무 씨알데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를 알면 하나를 들었으면 하나를 알려주고 둘을 들었으면 둘을 알려주고 둘을 들었으면 둘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불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불자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안 생기는 건 뭐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충분히 이해한다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요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에도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10명 기후에 대한 강의,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공중파 방송에서도 계속 공익으로 나오는 거. 지나가다 들어도 다 기후 얘기는 하루에 수십 번도 하죠. 관심 있게 들으셔야 돼요. 관심 있게 듣고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체화시켜서 내가 체감이 되면 어때요? 행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뜨거워.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비가 이렇게 오다니. 이거 농사가 안 되는데? 이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한 만큼 관심사가 넓어집니다. 관심 가져야 되고 손이 가야 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환경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았다고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제가 그 16강 하신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5개 들으셨죠? 5개. 처음에 배우셨잖아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신 거야, 안 배우신 거야? 살돈망 배우셨죠? 와우. 좀 상 받으신 것 같다, 저분은. 살돈망, 맞습니다. 살돈망. 불교에는 지켜야 될 계율이 엄청나게 많아요. 5개, 10개, 10성계, 48 보살계, 비구계 뭐 200 몇 개, 또 뭐 비구니계 350개, 개가 엄청 많습니다, 계율이. 그런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는 뭐냐? 살돈망이에요. 살돈망. 불살생, 불투도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프린트 하나 나눠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드린 거는 뭐냐면 아라차리 모계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틱낙한 스님이 계시는 플럼빌리지 있죠. 자두마을 들어보셨어요? 틱낙한 스님의 자두마을에서 하는 아라차리 모계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첫째, 불살생.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삶이 붕괴될 때 빚어질 고통을 깨닫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과 광물의 삶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해치는 제 안의 분노와 탐욕과 두려움과 무자비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음과 자기사랑, 연민을 기르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살생에 대한 개인데요. 우리 그 계율을 제정하실 때 또 우리 절집 안에는 칠불통계라는 게 있어요. 요 5개 이전에 칠불통계. 칠불통계는 뭐냐? 불교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다. 그게 칠불통계인데, 불교가 무엇냐고 우리 아드님 따님들이 물어보거나 손주딸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불교가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 뭐 하는데 절에 자꾸 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때 이 칠불통계를 써먹으면 돼요. 제약 막작하고 재선 봉행하고 자정기이하면 시제 불견이라. 간단하잖아요. 16말만 외우면 불교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대답하시는 것이 됩니다. 제약 막장하고 따라합니다. 제악 막장하고 중선 봉행하며 자정기 하면 시제 불견이라. 그러니까 모든 악은 딱 끊고 짓지 말며 중선, 모든 선, 아주 쬐끄만 선이라도 모든 선은 받들어서 행하고 아주 급하게 쫓아가서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할 때는. 착한 일 할 일이 생길 때는 막 뛰어가서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때는 새치기를 좀 해도 돼요. 좋은 일 할 때는. 그래서 중선을 봉행하고 자정기하면 자기 스스로를 맑히면, 자기 스스로의 뜻을 맑히면 이것이 곧 불견이라.
불교는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게 불교예요. 더 간단하게 하면 착하게 살아라예요. 착하게. 착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 다 알죠? 6, 7살 아이도 다 알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 칠불통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 당나라 때 그 도림선사라는 아주 그냥 큰 스님이 계셨는데 백낙천 알죠? 백거이. 백낙천이가 이제 밑에 동네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책도 제일 많이 보고 사람들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한테 물으러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지나서 도림선사한테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기분도 좀 조금 안 좋아. 그래서 저 인간이 도대체 저 깎아머리 중이 뭐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다 저기를 찾아갈까? 나한테 물어도 될 건데. 그래서 한날은 백낙천이 도림선사에게 찾아갑니다. 딱 갔는데 도림선사가 그 뭐 이상하게 위험스럽게 생긴 나무가지 위에 나무가지 위에 위험스럽게 올라가가지고 달랑달랑 이렇게 앉아서 돌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거이가 아이고 스님 그 너무 위험하게 거기 앉아 계세요. 이러니까는 에이 자네가 더 위험한데. 아니 나는 두 발을 땅에 탁 딛고 안전하게 서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니까는 도림선사가 자네는 지금 생사가 어느 찰나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서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가. 참 위태롭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한번 뜨끔했어요. 그래서 그럼 스님 불교가 뭡니까? 당신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불교가 뭡니까? 물으니까 이 도림선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은 그냥 막 뛰어가서 하고 스스로 깨끗하면 그것이 불교다라고 말하니까 백낙천이 뭐라 그랬겠어? 아이고 그거 누가 몰라. 3살 먹은 어린애들도 알지. 예. 그러니까는 도림선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맞추면 팔찌 하나 준다. 도림선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게 3살 먹은 애기도 아는데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칠불통계만 정확하게 내가 마음속에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있으면요. 불교에서 벗어날 일이 없어요. 이제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거는 너무 잘 알아 우리는. 너무 분별하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 3살 4살 5살 다 알아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한 15개월만 돼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뻐할 짓인가 싫어할 짓인가 눈치 봐가면서 하잖아요. 그쵸? 너무 영악해. 뱃속에서부터 이미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요렇게 하면 엄마가 좀 신경질 날 거야. 아빠가 요렇게 하면 나를 예뻐할 거야.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 이 내 로고스에 딱 맞춰서 양심적으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으면 착한 일인데 다리 뽑아 불안해 막 불편해 찝찝해 이거 나쁜 일이에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불살생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이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앞에서 배울 때 이 불살생을 배우시면서 분명히 뭐 비둘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비둘기 한 마리나 사람이나 개미 새끼나 뭐 돼지나 다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이 말씀 들으셨죠? 예.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똑같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왜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파리 모기도 어때요? 탁 때리려고 그러면 움찔하고 날아가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쳐. 어차피 오늘 죽을 거나 때려라. 막 이렇게 대놓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생명 있는 어떠한 것도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채식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육식 안 합니다. 육식 안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스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었는데 채식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예. 한국 사람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세계에서 이 닭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소비량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1인 1닭, 1인 1치킨, 소맥, 치맥, 이렇게 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드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계시는 연식으로 봐서는 어릴 때, 10대 때까지만 해도 1년에 고기 몇 번 정도 드셨어요? 서너 번. 종갓집 아니면 서너 번이에요. 설날, 추석날, 아버지 생일날, 할아버지 생일날. 종갓집은 제사가 좀 있으니까 제사를 좀 더 먹죠. 겨우 그래도 30번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드시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까? 안 났죠? 제가 그 임상실험하느라고 지금 34년 동안 채식하고 있는데요. 출가하고. 출가 전에 고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그런 생으로 먹는 그런 그런 육회는 아닌데 이거 생선 이렇게 그런 것도 잘 먹었고 어릴 때도 좀 사는 집이어가지고 그 좀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4년 동안 제가 고기 먹지 않아도 이렇게 건강하게 4시부터 11시까지 끝없이 뛰어다닙니다. 거의 미친 체력입니다. 미친 체력. 제가 생각해봐도 아니 제가 생각해봐도 미친 체력이에요. 이거는 아실 거예요. 정말 4시에 딱 눈 떠가지고 에브라로 가서 108배하고 기도하고 맨발 걷기 30분 하고 밥 먹고 돌아서면 이제 우리 그 대중이 좀 있습니다. 저희 절에 한 7, 8명씩 사는데 또 아침 이제 회의 겸 차담 1시간 하고 그럼 8시부터 손님 와요. 손님들을 끝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덜 오시는데 그래도 끝없이 와요. 안 오면 전화로 나를 괴롭혀요. 스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이 살고 싶지 않대요.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해야 돼요. 계속 상담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시에 이제 법당에 가서 또 제사 있으면 제사 지내야죠. 법회 있으면 법문해야죠. 그러고 나면 이제 오후에 또 사람들이 와요. 아니면 내가 또 사무실 나가야 돼요. 아니면 피켓팅 가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저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런데도 이렇게 쌩쌩하게 잘 다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 안 먹습니다, 저. 고기 안 먹어요. 정말 스님이 돼서 고기를 한 2번 정도? 고기를 입에 2번 정도 내봤는데, 이제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스님 그렇게 몸이 냉해가지고 안 돼요. 돼지 비계라도 하루에 10g인가 100g을 먹으라더라고. 스님 돼지 비계라도 먹으세요. 막 이러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꼭 먹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부처님 말도 잘 안 듣던 게 그때는 또 의사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한번 고기를 먹어볼까? 라고 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또 선방에 다닐 때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또 위에 형제가 곰국을 이렇게 냄새 안 나게 해준다. 곰국을 해서 팩에다 넣어가지고 보내왔는데 그것도 어릴 때 너무 밥 말아서 잘 먹었던 거라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이 안 일어나요. 마음이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서너 봉지 먹고 우리 절에 계시던 할머니 드렸더니 한 보름 만에 통통해지시더라고요. 일단 통통해지시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통한 거는 밀가리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주로 이제 그 분식 굉장히 좋아해서 떡빵, 과자 먹는 게 없으니까 또 돌아서면 막 기운 없고 이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게 늘 이게 과자 종류, 달콤한 이런 거라서 좀 체중은 늘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체중도 어떻게 나이하고 똑같이 가.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러는 거예요. 한 살 먹으면 1kg 찌고 한 살 또 먹으면 1kg 찌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40 몇 킬로였다고요. 근데 지금 막 거의 그 1년에 1kg씩 찐 그런 격이 됐는데 절집에 먹는 게 저희가 국수, 빵, 옥수수, 이런 떡 이런 종류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왜 그러냐면 이걸 유지하고 있냐면 좀 빠져야 되는데 운동량이 작아.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은 이런데 고기를 먹어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고기 끊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제가 고기 끊게 해드릴 거예요. 고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지금 축산업이 모두 다 공장식 축산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의 한 0.1% 정도의 고기가 약간 건강한 고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0.1%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축산식 고기들이 다 그 공장에 가시면 아마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질 텐데 아마 그 화면으로도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고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럽기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강제로 살을 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이 부족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안 자라주고 너무 밀집해서 키우고 하니까 병이 많잖아요. 항생제와 10가지 정도 이상의 약을 넣더라고요. 돼지 같은 경우. 또 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소는 평균 수명이 25년입니다. 우리나라 소 몇 년 살까요? 젖소는 우유를 한껏 뺄 때까지 빼주고 죽는 게 4년에서 5년이에요. 그럼 20년 수명을 우리가 단축시켰죠. 소 마찬가지고요. 또 돼지는 평균 수명이 20년입니다. 20년인데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맛있다고 부드럽다고 6개월 만에 잡수세요. 그 다음에 닭은 우리 옛날에 어릴 때처럼 마당에 풀어놓고 나무에도 올라가고 막 회를 치고 모래에다가 몸을 닦고 이렇게 자연으로 자라면 닭새는 30년을 살아요. 30년 사는데 지금 치킨 드시는 거 몇 개월짜리인지 아세요?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치킨이에요. 거기에 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슬픔과 노여움과 고통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밀가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여러분들이 양념 맛 때문에 속아서 드시는 거죠. 하나도 이익이 안 돼요. 병이 나잖아요. 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저보다 그 병원 엄청 많이 가실걸요? 저 1년에 한 번도 병원 거의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 병원 많이 가시죠? 많이 드셔서 그래요. 나쁜 거를. 그리고 우유. 그거 정말 슬픈 우유예요. 젖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젖 한 방울도 안 먹이고 엄마 젖 한 방울도 안 먹이고 이별을 시켜요. 그러면 그 엄마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는 안 먹는데요. 한 3일 정도 굶는데요. 그 소가 새끼를 낳고.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아기를 띄웠으니. 그 새끼가 먹을 젖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 엄마에게서 짜낸 젖이 과연 영양가가 있을까요?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음식들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꼭 드시고 싶으면 어디 친구네 별장이나 귀농한 친구 집에 갔다가 좀 풀어서 놓았다가 생일날 잡아 드시고 하세요. 진짜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닭들이 지금 A4 용지 3분의 1에서 자기 집 한 칸이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물 복지권을 보장하라 이런 소리가 높아지니까 A4 용지 한 장이 됐어요. 이 한 칸이 닭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보셨죠? 닭장 보셨죠? 여기에서 지금 닭이 한 마리 사는데 이 닭들이 날개가 있습니다. 닭새입니다. 그래도 닭새는 날고 싶을까요? 안 날고 싶을까요? 날고 싶어요. 막 더러워지면 모래에다 몸도 문지르고 싶어요. 근데 거기 철장에다가 가둬놓으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옆칸에 있는 애들 막 서로서로 쪼아대요. 살을 쪼아대.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떻다? 아유,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고 병이 나고 병균이 옮기고 할 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부리를 잘라내요. 부리를 잘라내버립니다. 그게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작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1인 1치킨을 해야겠다. 치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가요? 너무하잖아요. 진짜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조류독감 때 그 닭 막 수만 마리가 밀어 넣는 거 봐요. 살아있는데. 그리고 숫병아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기계에 갈아버려요.
탈곡 쌀 가는데 그 쌀가루 가는 데다 갈아버려 넣어버려요. 막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고요. 알도 막 많이 나르라고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이 너무 잔인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지 않은데 뭐 안 봤는데 뭐 이렇게 드셔도 된다? 소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식의 문제가 또 뭐냐? 이 고기를 우리가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 축산업을 하는데 물과 땅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된다는 거. 이산화탄소 배출의 60%를 지금 축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장에서 배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 자,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육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30%가 인간입니다. 78억 인구하죠. 78억. 조금 있으면 한 100억 인구가 된답니다. 인간종이 너무 많아요. 육상의 동물 중에 수중동물 뭐 조류동물 빼고 육상에 발 달려서 다니는 동물 중에 30%는 인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70%가 동물일 거 아니에요. 그 동물 중에 3%가 야생이고요. 나머지 67%는 가축입니다. 가축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먹으려고 기르는 거.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르는 것을 우리가 가축이라고 하는데, 그쵸? 야생 동물로 있어야 되는 것들도 다 지금 버젓이 침대에 막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해도. 그러니까 이제 오만 병이 다 생겨. 어떤 병? 옛날 우리 지금 한 10년 전에만 해도 들어보지도 못한 병. 햄버거병 이런 거. 햄버거병 왜 생겼을까요? 이제 뭐 어디서 들어온지 무슨 출신인지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소들을 다 같이 섞어서 갈아요. 몇만 마리 같이 갈아서 패트를 만들잖아요. 그 100g 패트에 조금이라도 병든 소에 살점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된다? 버거병에 걸리는 거예요. 버거병으로 작년에 우리 어린아이도 죽고 했죠. 외국엔 그게 더 많아요. 왜? 버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게 먹으면 덜 아플 건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이 가축 문제가 큰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육식을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저녁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유를 끊겠다고 지난달에 그 전국 비구니 회관의 그 운영위원들 강의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제 우유를 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우유 뭐 먹어봐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뭐 대놓고 먹거나 이러진 않는데 왜 한 번씩은 카페 라떼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여름에는 한 대여섯 개 먹고 거기 들어있는 우유들도 있고 빵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우유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성분표를 봐가면서까지는 가리지 않겠지만 그냥 생 우유를 먹는 거는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상대방이 불편해질 정도의 비건은 안 하겠다, 안 하지만 일단 우유까지는 끊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먹는 라떼도 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개발했어요. 어저께 두유를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두유를 사가지고 설탕 안 들어있는 두유를 가지고 이제 휘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체 음식들이 많습니다. 콩고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콩 스테이크. 물론 그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그것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콩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을 변화해서 그 고기처럼 만들려면 공장에서 또 가공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은데 정말 고기가 지금 처음에는 끊기가 어렵다면 그 비스무리한 거 찾아가지고 콩 스테이크니 뭐니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이제 사서 드셔보시고 별거 아니다 이러면 채식하시면 돼요. 채식이 정말 근데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적인 살생은 아니지만 육식을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거 이것도 간접적 살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살생계는 여러분들이 고기를 줄여가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살생이 될 수 있는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살생할 수 있는 거. 쓰레기를 잘못 버리시면 살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해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거 알죠? 해양 쓰레기, 태평양에 한반도 7배의 막 쓰레기 섬이 있고, 지금은 7배 아니고 아마 10몇 배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 배출을 잘하고 쓰레기를 잘 수거해 간다고 해도 거리가 깨끗합니까? 막 가다가 날아가기도 하고 양심 없이 버리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갖다 밖으로 내버리기도 하고 종량제 봉투가 비싸지면서 이 우리나라 국토가 굉장히 더러워지고 있는 거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1,000원짜리 종량제 봉투도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불법 투기하고 산에 버리고 가고, 제가 산에 바다에 우리 이제 회원들 데리고 쓰레기를 주우러 가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남산 밑에 산에 갔는데 고사님 밥통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첸 밥통이 나왔어요. 6인용 산에서 전기도 없는데 왜 전기 밥통이 거기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제목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랬더니 또 뭐 나훈아 씨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 모양이에요. 이게 정말 왜 여기서 나온지 모를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바트로스 그 다큐를 보면 태평양에 무슨 간장, 한글 써진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사람만 먹을까요? 한국말 써진 쓰레기. 그리고 지금 포항에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우리 그 스줍맘들, 쓰레기 줍는 어머니들 모임이 있는데, 스줍맘들이 포항에 태풍 끝나고 쓰레기 주러 갔는데 이북에서 만든 뭐 신의주에서 만든 뭐 쭈쭈바, 중국 거, 일본 거 다 와 있어요.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쓰레기가, 오리온 초코파이 봉다리가 태평양에 있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만들어내 버리는 것도 살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내가 아침에 먹은 요구르트 병이 툭 던졌는데 에이 제대로 꼬린이 안 됐어. 도로를 막 헤매다가 강으로 갔어. 하천에 갔는데 강에서 강을 따라 막 내려가다 바다로 갔어. 태평양을 갔어. 태평양 거북이의 목구멍을 찌를 수도 있고 콧구멍을 막을 수도 있고 위장을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 먹은 비피더스 깍대기가 내지는 단팥빵 봉다리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쓰레기 너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공부를 하시면 정말 할 공부가 많아지고요. 화두가 굉장히 많아져요.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갔는가? 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요. 쓰레기를 코끼리가 버렸을까요? 오리온 초코파이 봉다리를 다람쥐가 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버렸잖아요. 인간이 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희가 사탕 하나 봉지 열 때도 너무 죄스러워요. 죄책감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뜯어야 얼른 뜯어서 입에 넣지. 생각 조금만 해버리면 못 먹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진짜 큰 고민입니다. 뭐든지 지금 봉다리에 들어있잖아요. 비닐봉지. 뭐든지 포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플라스틱 일기를 좀 써보시면 좋겠어. 하루에 과연 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몇 개나 만드나. 그 뒤에 제가 프린트 해준 거 안 보셨나요? 지금 이제 저희 나라가요, 이게 지금 기후위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숫자가 제일 약한데 숫자가 많아서 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이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이 11.5kg이에요. 11개가 아니고 11.5kg. 페트병이 약 100개. 한 사람당. 그럼 뭐 난 100개까지 안 쓸 것 같은데? 훨씬 많이 쓰시죠. 그쵸? 모임 가면 내가 뭐 원하든 안 원하든 생수를 나눠줘요. 그러면 생수 받아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어요. 2개 나왔어요. 그러면 한 3일에 하나만 나온다 해도 100개 이상 되죠. 플라스틱 컵,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나 다른 주스, 음료수 병, 컵 한 65개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은 뭐 요크루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할 테니 저같이 안 쓰는 사람들은 정말 n분의 1이니까 억울해요. 억울해. 1년에 몇 개 안 쓰는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평균치라니까. 그 다음에 비닐봉투는 약 460개를 쓰고 있답니다. n분의 1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n분의 460개면 모든 국민이 하루에 2개 이상의 비닐봉지를 쓰고 있는데요. 덴마크 사람은 1년에 한 4장 쓴대요. 비닐봉지. 그리고 비닐봉지 공장 자체를 다 문 닫아버렸죠. 지금 유럽 쪽은. 일회용 그 페트병 500ml 이하의 작은 페트병은 다 없애버렸죠. 공장 자체를 닫아버렸어요. 안 되겠다 이거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살살 계속해. 200ml짜리, 300ml짜리 막 애들 주스병 막 다 해요. 왜? 왜 그럴까요? 막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억울하게도 나는 지금 별로 몇 개 쓰지도 않는데 나 100개 쓴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국민으로 치면 그 곱하기 5,100만 명을 해야 되잖아. 5,100만 명. 그렇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전국에서 일일 쓰레기량이 약 43만 톤인데요. 43만 톤. 커다란 성인 코끼리 한 마리가 약 5톤 된대요. 그 성인 코끼리가 약 8만 마리가 매일 나온다고 생각해봐. 매일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이 5,100명이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매일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가 이만큼 많아요. 지구를 갔다 오고도 남아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산업사회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야, 기마이 잘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멋지다, 잘 나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정말 막 대량 소비해서 대량 소비하고 구매하고 막 쓰면 어떻게 된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배출이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죠? 대량 소비해서 산 거를 집에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쓰레기도 일주일 동안 못 사나요? 여러분들. 지금 쓰레기 수거 차량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권하고 싶은데, 작년에 제가 이제 환경 명상절 만들면서 20대 청소년들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서 하루에 마스크 하나, 직장인이니까 마스크 하나를 열 때 그 봉투 하나 생기는 거, 은박지 봉투. 여러분들 그렇게 쓰고 있죠 지금. 근데 가능하면 이거를 10장이나 50장씩 묶어져 있는 거를 사주시라는 거예요. 안 쓸 수 없으니까.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 매일 하나 나오는 거 그래도 50장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 살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소비할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부터. 그러니까 정신박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박 잠깐만 놔버리면 엉망이 돼요. 요 1+2네? 필요 없는데 사요. 그것들은 분명히 과대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2겹 이상의 3겹, 4겹이 되어 있어요.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3겹, 4겹 과대포장된 것들 한 100원 정도 싸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기업을 평가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이 기업을 평가하는 평가인단들이에요. 무엇으로? 소비로. 안 사주면 되는 거예요. 불량하게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고 지금 이 친환경적 세계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 안 사버리는 거. 안 사버리면 어떻게? 안 만들겠죠. 안 사버리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노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 필요 없어. 됐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해. 그리고 더 약한 건 공짜에 약해. 공짜로 주는 건 다 받아와요. 미치겠어요. 집에 쓰레기 얼마나 많습니까? 잠정적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유통기한도 지났고 세월이 까마득하게 지나고 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여지없이 버리죠. 그거 좀 안 하셔야 돼요. 제발. 거리에서 나눠주는 거 좀 하지 말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물티슈를 나눠줬어? 교회에서. 절에는 우리 가난해서 못 나눠줘요. 물티슈 막 나눠주고, 뭐 신천지 막 화장지 나눠주고, 또 뭐 빛 나눠주고 뭐. 죽겠어요. 그걸 근데 다 받아와요. 공짜라고. 제발 거기에서 거절하세요. 난 물티슈 안 씁니다. 됐어요. 난 손수건 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점잖아서 못 하시고 아이고 상대방 마음 다칠까봐 못 하시고 무한치 안 받아오면 그래서 받아오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잠정적 쓰레기라니까요. 안 쓰세요. 여러분들 모임에 가서 2,000원, 3,000원짜리 막 주는 사은품 절대 안 쓰세요. 안 쓰시면서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모임의 회장이나 뭐 총무나 살고 계신다면 제발 모임에 그런 사은품 좀 찌질한 사은품 좀 만들지 마세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넘쳐나는 세상인데 왜 그런 걸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 정말 꼭 필요할 만한 거, 그런 거, 좀 돈 되는 거, 이 도움 되는 걸 그런 거 만들어서 주는 건 몰라도 진짜 뭐 1,000원, 2,000원, 3,000원 하는 이런 거 좀 제발 만들지 맙시다. 그거 다 그것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저 3세계의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막 다이소에서 1,000원인데 뭐 어때 이거. 우리 절에 처음에 제가 지금 저희 절이 지금 이제 전국에 녹색사찰 25개 중에 제 2호 녹색사찰인데요. 4년 전부터 녹색사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종이컵을 없애버렸어요. 녹색사찰 협약하고 바로 저는 종이컵을 싹 없애버렸어요. 분식점 하는 보살님 불러가지고 우리 절에 있는 종이컵, 일회용 접시, 수저, 젓가락 다 보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차피 또 장사하니까 써야 되잖아요. 버릴 수는 없고. 제 성질대로라면 그건 이제 탁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뭐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쓰도록 이제 보내드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절에서 종이컵 쓰레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종이컵 쓰레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뭐 대표 스님도 가보셨고 우리 해모씨 뭐 미진씨 다 가보셨지만 우리 절에 콘서트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1,000명이 손님이 오고 그 1,000명 이상의 초파일 손님이 왔다가도 종이컵 쓰레기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그냥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No waste, zero waste. 아침에 행사 딱 밤에 끝나고서 아침에 쓰레기통 이렇게 쫙 돌아보잖아요. 제가 매 눈으로. 쓰레기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이제 아저씨들 그 담배깍이 이제 나왔고, 어린이를 데리고 왔는지 뭐 요크루트 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버린 비닐 봉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 절에 나 어디 절에 다니는데 주지스님한테 건의하세요. 스님 종이컵 쓰지 맙시다. 우리 지금 복 지으려고 절에 왔는데 왜 쓰레기를 만들어야 됩니까? 쓰레기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절에 스님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소리 낼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알고 이해해야, 이 과정을 알아야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거 살생이다. 왜? 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해 있는 어떤 모임, 어떠한 또 뭐 내 이제 회사의 뭐 팀장이면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컵 쓰고 텀블러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운동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나만 아이고 나라도 잘 지키지 이런 소심한 소극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선각자들이 움직이잖아요. 뭐 앞에 가는 1% 정도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구가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퍼스트 무버. 처음 시도하는 사람, 첫 발을 내딛는 사람,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사람. 오늘 9월 2일 처음 시작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시작은 늘 설레이고 푸릇푸릇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 정말 고맙긴 하네 또. 이렇게 좋은 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9월의 시작 첫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첫 마음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그래도 울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피 터지게 얘기하시는데 내 집에 가서 플라스틱 일기를 쓰기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한번 줄여보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저도 안 쓰려고 해도 뭐가 나오냐면 안약 있죠, 안약. 눈물. 이제 건조하니까 막 책도 많이 보고 이거 뭐 여기 모바일도 많이 보니까 눈이 건조해서 하루에 하나 정도. 그 조그만 이 플라스틱이라서 굉장히 더 죄책감이 커요. 크면 어떻게 재활용도 되고 분리도 잘 될 텐데 작은 것들은 종량제에 들어가서 매립 아니면 태워지는 거잖아요. 태워지면 다이옥신이 나오고 막 또 오염이 되고 매립해도 마찬가지고 가스가 발생하고 또 그러는데 수질이 뭐 토양이 오염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쓸 때마다 너무 죄책감스러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틱스인가 그거 하나 먹는 거 그거 이제 하루에 2개 정도.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빵 같은 거 빵봉지 이제 먹으면 봉다리가 한 서너 개 더 나오고 하는데 양심 선언을 하셔야 돼요. 공개를 좀 하시면 이게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시면 공개해버려. 이 밴드 이렇게 밴드를 만들죠. 밴드 있죠.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냥 오늘부터 플라스틱 일기 시작 이래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빵 우유 2개 빨대 하나 뭐 점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리세요. 그럼 와따 니 많이 썼네. 나 11개 썼다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모든 것이 이제 내일부터는 딱 눈에 마주치면 다 쓰레기로 보일 겁니다. 제가 다 쓰레기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플라스틱 일기를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한 3, 7일 정도 21일이나 한 달 정도 해서 미션을 하세요. 아니면 아침부터 발생된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거를 다 모아놓으세요. 그때그때 버리지 마시고 모아놓으세요. 그랬다가 저녁에 한번 모아서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단톡방에.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할 때 이제 쓰레기부터 봅니다. 내용물을 보는 게 아니고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될 것인가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제 그게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투도. 주지 않은 물건은 갖지 않고 한번 해보시죠. 읽어보세요. 주지 않은 물건은 갖지 않고 읽어보세요. 제가 없어요. 이것도 너무 좋죠. 불투도, 그러니까 불투도 이러면 옛날에 저희가 이제 절에 처음 와가지고 오개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불투도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른 스님들께서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게 뭐냐. 도둑질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도 불살생,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면, 위험에 처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도와주거라. 이런 적극성을 띠는 개요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투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지 않은 물건은 갖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지 않은 물건은 갖지 않습니까? 은근히 가질걸요? 은근히 회사 거도 좀 들고 오고 또 어디 그냥 이렇게 좀 펼쳐놓으시면 주지 않은 것도 이건 가져가도 될 것 같아. 혼자 생각으로 가져오실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 양심적으로 이거 딱 가지세요. 내 손에 주는 거 아니면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도둑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가져온 것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왜냐하면 더 잘 돌아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비교를 하거든요. 아이 저 자식은 한 달에 3천만 원도 해먹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100만 원 정도야. 이거예요. 그래서 좀 도둑질을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뭐 양심적으로 산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국가에서 지금 주는 혜택들 법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내가 그런 뭐 생활 수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혜를 받기도 하고 이거 진짜 엄격하게 생각하면 굉장한 도둑질입니다. 국고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집안에 이제 뭐 어른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있는데도 막 호적 안 올리고 뭐 통장에 돈을 제로로 만들고 막 이래서 돈 받으시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 주는 게 좋지 받는 게 좋은가?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받아 쓰는 사람 뭐라 그래요? 거지라 그러잖아요. 왜 거지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지 인생을 살려고 선택을 하는지. 그거 거지입니다. 내 주는 게 좋지.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좋지.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좋은 업을 지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지어서 이 까르마를 맑혀놔야 다음 생이 좀 더 밝고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내 생에는 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려요. 그죠? 맞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조금 더 매일매일 향상되는 나를 살아. 지금보다 더 젊을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좀 더 베풀 수는 있고 여자분들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할 수는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해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보다 내가 더 가지기는 어렵잖아. 지금 이제 저물어 가는데 그래프가 떨어지지. 그쵸? 뭐 로또를 뭐 맞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이제 이렇게 줄어들죠. 수입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아무리 뭐를 맞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대도 지금보다 더 젊어질 수 있나요? 지금보다 더 젊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는 있다. 얼마나 멋져요. 저는 막 이 시를 처음에 보고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지?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않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하셔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티베트 불교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 티베트 불교 저도 이제 그 인도 다람살라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 티베트의 그런 림포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부처님께 금도 올리고 싶고 쌀도 올리고 싶고 빵도 올리고 싶은데 전 너무 가난해서 당장 먹을 밥기니도 어려워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게 없고 스님들께 드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지금 죽어야 됩니까? 죽어서 다른 몸을 받아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림포체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제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여기 우리 한국에서도 스님들께서 뭐 보시할 거 돈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죠. 미소 공양,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애어 공양 이런 보시를 많이 해주시는데 무예시라든지 이런 거 보시할 것이 많아요. 돈이 없어도.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인이 없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려도 된다. 주인이 없다라는 건 뭐냐? 공동의 주인이겠죠. 허공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 주인이 있어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걸 올리면 된다라고 했대요. 아 부처님 가을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아름다운데 이거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둑질 아니라고 했어요. 아 공기가 이렇게 맛있는데 내 친구랑 같이 그 들녘에 가서 맛있는 공기 마셔야지. 그거는 훔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인 없는 어떤 것들은 공양을 올려도 좋다. 공동의 재산.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지구가 해무총장님, 지구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공기도 주고 나무도 주고 하늘도 주고 숲도 주고 바다도 주고 강도 주고 물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석탄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라고 지구가 줬나요? 우리 지금 미래 세대들이 쓸 것까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저희 우리나라에 1년에 써야 될 어떤 원료들요. 1년 써야 될 거를 지금은 한 3, 4개월이면 끝나버린대요. 얼마나 뭘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써대는지, 바르고 막 입고 막 이렇게 하는지, 바꾸고 하는지. 1년 써야 될 거를 한 3, 4개월 만에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 자원을 땡겨 쓰고 있는 거예요. 자원을. 그럼 미래 세대들이 우리한테 빌려줬나요? 선물로 줬나요? 아니잖아요. 훔쳐 쓰고 있잖아요. 엄격하게. 우리 훔쳐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 고소해야 돼. 20대들, 미래 세대들을 우리 고소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미래 세대들이 쓸 자원들을 다 딸딸 긁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얘들은 뭘 쓸 거냐? 이 친구들이 뭘 쓰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게 양심적인 일인가? 이 지금 온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좀 따져보면 이 환경이나 기후 문제들은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해요. 20%의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이 약 80%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삽니다. 좋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어마어마한 빌딩에서 매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이제 못 사는 80%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이 피해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고기 얘기 제가 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1kg의 소고기를 먹으려면 그 소고기는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면 없네. 아마도 160kg의 옥수수를 먹어야 1kg의 소고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60kg, 그러니까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한 그 옥수수 식량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 북한 어린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인데 그걸 소를 줘요. 소를 줘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느라고 지금 밀림도 없어져, 아마존도 없어져, 숲도 없어져. 왜냐하면 그 가축들 사료를 만들기 위한 땅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 블랙 뭐라고 하지? 새우 있죠. 요즘 어느 요리에든 다 들어가는 새우. 그 새우를 양식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저렇게 불태우고 있대요. 새우 양식장이 부족해서. 한 3, 4년이면 그걸 갈아줘야 된대. 같은 곳에서 안 되니까. 그럼 계속 이제 나무를 자르고 아니면 저렇게 일부러 산불을 내서 이제 그곳에다가 이제 경작을 하고 사료용 뭐 식물을 심고 빰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석탄 화력을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적게 쓰고 줄여 써서 미래 세대들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속 가능한가를 묻잖아요.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미래 세대들이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고 우리도 만족하는 삶. 이걸 지속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래 세대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걸 생각하고 각 나라에서 저런 막 기후 재앙이 벌어지는 걸 보면 편안해요? 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미래 세대들이 위태롭지 않고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럭저럭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 정도가 미래 지속 가능한 거라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미래 세대들이 불안해요. 나는 어떤 직장이나 있을까? 뭐 먹을 게 있을까? 마실 물은 있을까? 그때 이런 좋은 공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사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래에서 비롯한 성관계로 인한 고통을 깨닫습니다. 저는 깊은 인연과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성관계를 갖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부부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보존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이거 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뭐 생태 철학을 얘기했는데 생태 철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생태 윤리잖아요. 자연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자연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윤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떠한 위치에서 바라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하나로서 만물의 일로서 자연을 바라보고 돼 있는지 만물의 영장으로서 바라보고 돼 있는지 뭔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좋은 뇌를 가지고 이 브레인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계속 우성만 열성은 버려버리고 우성만 키워대고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우성한 것만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진 버려요. 산의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더하죠. 소나무만 나무고 다 잡목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다 잡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생태를 공부해 보니까 숲생태를 공부하러 갔는데 그러는 거야. 우리 산림청하고 일을 했어요. 다 잡목이에요. 잡목은 비워냅니다. 뭐가 잡목입니까? 참나무가 잡목이래요. 참나무가 원래 진목이거든. 참진자를 써요. 참나무가 진짜 나무라는 진목, 참나무. 참나무를 가리키는 말이 한 6, 7가지 되는데요. 참나무는 진짜 진나무인데, 진목인데 소나무가 아니어서 잡목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신기하죠? 이 나무 얘기도 하려면 제가 한 30분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총림, 막 큰 좋은 사찰들 여기에 왜 소나무 숲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남았을까요? 80년대 이후에 땔감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나무를 떼서 썼잖아요. 연료가 보일러 들어오기 전에, 기름 보일러 들어오기 전에, 전기 보일러 들어오기 전에 그게 80년도인데요. 70년 후반부터 보일러를 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다 산에 나무를 뗐잖아. 불 뗐잖아요. 소나무 뗄 수 있어 없어요? 못 떼요. 왜? 송진이 나오니까 굴뚝이 막혀요. 그죠? 불 안 떼보셨구나. 서울에 살았나? 소나무는 불을 못 뗍니다. 그래서 갖다 떼는 게 뭐냐면 참나무예요. 참나무 불감이 불땜이 좋고 불담이 좋아서 참나무를 갖다 떼다 보니 남은 게 소나무인 거예요. 원래 소나무는 원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초기 변이 과정에서 없어져야 될 나무예요. 저런 침엽수림만 있는 산들은 비옥하지가 않습니다. 왜? 걸음이 안 되잖아요. 솔갈비가 떨어져서 걸음이 됩니까? 안 됩니다. 화렵수림 나무 잎들이 큰 것들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 제이고 해서 퇴비가 되고 걸음이 되고 한번 비가 와서 뒤집어지면 그 땅이 비옥해지거든요. 근데 소나무 숲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야, 바이틈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자라는 소나무, 우리 국민이 저런 정기를 담아야지. 애국가에도 들어있어요. 뭐 일송정 뭐 저기 가면 있어요. 소나무를 굉장히 사랑하는 정서적인 그 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나무가 굉장히 아주 그 편애를 받고 살았으면서 지금까지도 막 억대의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골프장 같은데 뭐 이렇게 재벌집 마당에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거 안 됩니다. 아랫역에서 소나무 안 되거든요. 저도 지금 뭐 소나무를 수백 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당에 소나무 관리하기가 돈도 엄청 들고 소나무 관리하기 어려워요. 따뜻해져서. 아마 이제 남쪽에서 소나무 보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게 이제 올라갈 거고 히말라야 정도에 있는 파인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는 시원해야 되는데 따뜻한 곳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소나무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솔잎 혹파리 병 딱 들었다 이러면 헬기 띄워가지고 엄청난
살충제를 막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솔리 폭발이만 죽을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곤충들 다 죽어요. 그럼 이제 생태계 교란이 온단 말이에요. 멸종이 오고 생태계 교란이 와. 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약 없는 곳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주 문제인 거라. 사람들이 어떤 자연의 이론으로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만물의 영장이니 내가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DNA를 조작하고 아무렇게나 키우고 좋은 것만 남길 거야. 그게 이 산업사회가 해온 짓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약을 막 뿌리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론, 나도 나무와 같이 뭐 고라니와 같이 사슴과 같이 나도 이 지구 자연 속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늘 꼭대기에 있어. 근데 인간 꼭대기에 더 꼭대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싹 이렇게 이제 생태계를 짰다면 인간이 제일 위에 있는데 인간 위에 뭐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머니가 있더라. 인간 위에 머니가 있더라. 이제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만들려고 돈이 있어야 제일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돈을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세상에 그 병아리 부리를 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양이 꼬리를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중성화 수술 시켰다고 막 귀를 잘라내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정말 너무 같은 인간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야비해서 이렇게 야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과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보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 그대로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광우병으로 소를 막 생매장했을 때 우리 동네에 또 축사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직접 떨어지는 거는 안 봤지만 매립하고 나서 가서 이제 영혼을 좀 달래는 연부를 해달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큐를 통해서 그 잡식 가족의 딜레마를 보면 잠깐 나오는데, 돼지 또 닭 무조건 막 생매장 시키는 거, 그 돼지들이 발톱도 없는데 그 트럭에서 안 떨어지려고 경사 이렇게 트럭을 이렇게 탁 세워서 바로 그냥 넣어버려요. 안 떨어지려고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어요. 막 꽥꽥거리는 그 소리, 거기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분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한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하고 있어요. 2.7배 내지 3배의 보수를 준대요. 돈을 준대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하는데, 외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인지라,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도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대요. 돈을 막 3배씩 줘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 가축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교 환경연대에서 올해 목표가 그 예방적 살처분 법을 바꾸는 거, 그게 저희 큰 목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에 경기도에 있는 그 닭들이, 양계장, 복지권이 보장되어 있는 닭들,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닭들까지도 다 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주민들이 다 데모를 한 달가량 했는데도 이게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은 처분을 하고, 수 100만 개 되는 달걀도 다 버렸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병이 생긴 여기에서 이제 조류독감이 발생된 사방에 3kg까지 이거를 저희가 1kg로 좀 줄이고 법 자체를 바꾸고 살처분 예방법이라고 하고 뭐라고 바꿨죠? 하여튼 법 조항 자체를 저희가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피켓팅을 간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할 때 힘을 좀 모아주고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우리 진짜 그런 짓은 하지 말자. 너무 비인간적이다.
우리가 그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데 광주에서 1000명이 나왔어. 그럼 광주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광경들을 보니까 작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서 하루에 몇만 명씩 나와가지고 때로 죽으니까 어떻게 됐죠? 길게 운하처럼 미국에서 포크레인으로 쫙 파가지고 관을 쫙쫙쫙쫙쫙 넣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매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 짓을 그대로 받는구나. 우리가 동물들에게 행했던 일을 그대로 받고 있구나. 똑같은 거야, 그 모습이. 수십 킬로 되는 거를 막 운하처럼 쫙 파가지고, 미국 그거 보셨어요, 하면? 작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시체가 많은데 태울 수도 없고 어떻게 화장도 할 수 없고 매장도 할 수 없으니까 쭉 파가지고 관을 쫙쫙쫙쫙 쌓았거든요. 정말 이 돼지를 우리가 그렇게 버렸고 소를 이렇게 버렸던 거, 그 과보를 그대로 인간이 받는 것 같아서 정말 뜨끔했습니다. 자, 네 번째, 불망언은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고요. 예,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도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한 2번 더 부르셔야 되겠다. 이게 지금 5개만 해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일단은 뭐 뒤에 그 우리 생명전환에 대한 불교 행동은 못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거짓말이나 뒤에 이제 그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과대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막,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겠다, 과대 소비를 하지 않겠다, 또 나의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물건들을 먹거나 소비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하신다고 치고요. 음식 얘기를 일단 계속했으니 우리 이제 그 불교 환경 연대 내에서는 음식을 먹기를 삼소식을 하자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복중 행사를 했죠. 복중 행사. 복날은 무슨 날이다? 복 짓는 날이다. 복날은 복 짓는 날이에요. 초복에는 처음 복을 짓고, 중복에는 중간 복을 짓고, 말복에는 마지막 복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 지으라는 복날인데 왜 느닷없이 삼계탕을 드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복을 지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법문을 했거든요. 복 중에 이제 그 백중기도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복날에는 복을 지어야 되는데 채식을 한다. 채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삼소식을 한다. 이제 그 삼소식이 뭐냐면 처음에는 작을 소자입니다. 작게 먹는다. 많이 먹지 않는다. 과식하지 않는답니다. 작을 소자. 그 다음에 또 나물 소자를 써서 나물 밥을 먹는다. 채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소 웃음 지을 웃음 소자. 미소 지으며 좋은 사람과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한 끼 식사가 가장 비싼 밥이 저기 몇 년 전에 들으니까 우리 동대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스님,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한 끼 밥을 먹고 왔습니다. 어저께. 어딘데요? 그랬더니 그 신라호텔 프랑스관에 가면 그때 당시 한 끼에 400만 원 하는 밥을 먹었대요. 그분이 뭐였냐면 이제 동대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인데 그 어떤 뭐 영양인지 뭐 맛인지 테스트를 하신다고 가셔서 먹은 게 프랑스 요리 2시간 반 동안 4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라면 하나 끓여. 여보, 라면 하나 끓여. 이랬대요. 400만 원짜리 밥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먹어야 된다. 맛있겠다 없겠다? 휴게소에서 3,000원짜리 라면에 2,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가지고도 사랑하는 우리 대표 스님이나 우리 해모씨나 우리 정보사님하고 먹는다. 맛있다 없다? 맛있어요. 그보다 더 맛있는 밥이 어딨어요. 비 오는 날 수제비 아내하고 같이 쪼물락쪼물락 반죽해가지고 만든 수제비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행복하고. 그 400만 원짜리 밥에 비하겠습니까? 긴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맛인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맛이 어떻다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저 인간만 보면 내가 채기가 돋는데 그 인간하고 먹는 밥이 맛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먹는 밥상, 그것이 최상의 밥상이고요. 그리고 나물밥, 검소하게. 또 이웃은 배가 막 고파가지고 밥 끼니를 이웃지도 못하는데 나는 배불리 먹으면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해요. 그리고 우리 절집에서 말하는 그 보시행, 아까 두 번째에 있었죠. 주재하는 거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절집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냥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나누고 살겠습니다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절집에서 하는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서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내 가족이 먹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가 보장될 만큼 적금도 놓고 남은 돈이 있다면 월 10,000원씩 환경연대에 냅니다. 내지는 밥 한 그릇을 삽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 보살의 보시는 내 입에 들어갈 밥을 내 입에 넣지 않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 그게 보시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나에게 밥이 한 그릇 있어. 한 그릇 있을 때, 나 이걸 딱 먹어야 오늘 배가 불러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눠줘? 다음에 밥이 한 그릇 더 여유 있을 때, 우리 집에 쌀이 좀 더 여유 있을 때, 나누고 살게요. 주로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좋은 일을 권선할 때 우리가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은 이제 거기 대출 이자도 좀 갚아야 되고 한 3년 정도 되면 끝나는데 그때 스님 하겠습니다. 불사도 할게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하는데 좋은 일 좀 해 이러면, 스님 제가 어저께 딱 건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대출까지 냈어요. 대출 낸 김에 좀 더 내. 내가 그러거든. 대출 낸 김에 좀 더 내갖고 좋은 일 해라. 그런 마음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말 잘 듣는 분이 계셨어요. 대출 내가지고 빌딩을 하나 샀는데 제가 낸 김에 좀 더 내, 기둥 하나 해 이랬더니 더 대출 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밥이 한 그릇 있고 또 한 그릇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어제 그제부터 굶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 밥을 기꺼이 내줄 수 있거나 반으로 뚝 잘라서 반 덩어리는 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에게 하는 보시가 훨씬 공덕이 수승해요. 내 인지척들, 친구들, 동창들 내지는 누구와가 한 달이 건너서 있는 그분들에게는 얼마든지 보시하죠. 왜? 언젠가 되돌아올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축의금을 낸다든지 부의금을 낸다든지 할 때도 뭐 요즘에 다 적었다가 막 갚고 하신다면서요. 아이고 나는 그때 10만 원 했는데 전현이 5만 원 했네. 제대로 산 거야 인생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시잖아. 우리는 너무나 계산을 잘해요. 자동으로 해요. 어떻게 된 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 스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좀 잘 될 거야. 쟤한테 갖다 주면 건물도 없어. 안 줘. 이렇게 계산이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정말 되돌려 받을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분들에게 보시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분들에게 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집의 불교 안의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나는 불자다라고 생각하면, 불자는 부처가 되기 위해 하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한 행동을, 말을, 생각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들도 다 똑같아요. 왜 생겼는가?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탐욕심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내려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을 딱 내려놓는 연습. 무겁잖아요. 가지고 다니려면. 딱 내려놓고 정말 가볍고 행복하게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하나 해도 될까요? 연기를 제가 그 연기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 환경운동하고 기후행동을 해야 되는가? 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건강해 나도 건강하고 당신이 건강해 나도 건강하고 이웃집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잖아. 이웃집에서 내 아기다툼을 하고 싸우는데 내가 행복할 리가 있어요? 좋아 죽겠고 깔깔거리고 아이들의 젊고 건강한 소리가 웃음소리가 막 넘어오는 그런 집 옆에 살아야 행복하잖아. 그쵸? 근데 옆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요. 그리고 장미꽃이 우리는 꽃만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장미꽃만 있을 수가 있나요? 존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줄기도 있어야 되고 잎도 있어야 되고 뿌리도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곤충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발소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핍니다. 심지어 꽃이나 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합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해하시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목 상태는 좀 그렇지만 이 생명은이라는 제목이 생명은인데요. 일본의 그 요시노 히로시 작가가 쓴 시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듯하다. 꽃도 암술과 수술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곤충이나 바람이 찾아와 암술과 수술을 중매한다.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존재로부터 채워받는다. 꽃이 피어 있다. 바로 가까이까지. 곤충의 모습을 한 다른 존재가 빛을 두르고 날아와 앉는다. 나도 어느 때 누군가를 위한 곤충이었겠지. 당신도 어느 때 나를 위한 바람이었겠지. 우리는 늘 윤회합니다. 바람이 되었다가 곤충이 되었다가 꽃이 되었다가 이렇게 서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니 정말 어머니일 수도 있었고 딸일 수도 있었고 친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의 어머니인 양, 아버지인 양 그렇게 관계 맺고 예쁘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